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흐려요. 빨래를 했는데 별로 이제 잘 마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르고 있어요. 해가 틈틈이 비쳐가지고 이제 여름 끝물이라서 얼마 전에 이제 태풍 와가지고 수도원 계곡에 이제 노란 테이프를 쳐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막바지 피서를 이제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유량이 적어지고 또 속도도 약해지면서 테이프 하고서 뜯어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물놀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야 될 듯한데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 세계일주책, 사실 저번에 그 마더라는 영화를 제가 평하면서 세계일주책의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 누가 저 어미들 이라는 내용이요. 다만 나로 살 뿐 2권에 나오고 있는데 42페이지네요. 이 얘기를 한번 좀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사회 상황들을 보면서 이걸 좀 한번 언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뉴스는 아니요. 2016년 11월 1일에 YTN에서 올라온 뉴스인데 제가 이 영상을 좀 유심하게 봤어요. 뉴스 제목이 뭐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은 뉴스 제목이 뭐냐면은 영상 뉴스인데 손녀 앞에서 캐나다 경찰 한인 노부부 폭력적 연행 이러겠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캐나다 경찰이 한국 80대 이제 노부부를 연행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아버지 전체 상황은 안 나오고 할아버지가 좀 들어 누우셨어요. 집안에 들어 누우셨고 근데 경찰이 강제로 끌고 내려가는 모습하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는 이제 팔을 꺾고서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저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냐. 그리고 약간 영상을 찍은 사람은 한국인,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억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다 끌고 내려오고 할머니를 그 이제 꺾어서 이제 팔을 뒤로 젖혀서 이제 수갑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손녀가 어떻게 되면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경찰들을 때리고 있어. 할머니한테 막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이런 장면을 찍어가지고 어디다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제 방송에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인에 대해서 백인과 비교를 해서 아시아인,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영상이 아니라 댓글이었어요. 댓글이었는데 댓글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찍은 사람, 이것을 공론화하고 싶은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간다는 걸 댓글 내용을 보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상황 굉장히 어르신들을 저렇게 폭압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 조금 이해는 안 가면서도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지라고 의심하는 게 저희 어떤 성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걸 의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첫 번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집주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 한인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다툼이 일어난 거야. 말다툼이 일어나고서 했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세입자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이제 버팅기는 거였어.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서는 한국에서는 들어 눕는 거야. 그냥 못 나가겠다고.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는 안 통한다 이거죠. 캐나다에서는 노인이 들어 눕는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렇대요. 이거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집주인이 우선권이죠. 당연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겠는데 안 나가니까 경찰을 부른 거죠. 그럼 경찰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안 나가는 거야. 버팅기는 거야. 버팅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면 당신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안 되고 들어놓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연행에 가는 거였죠. 연행에 가는 거.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세 가지가 좀 의심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과 어떤 들어온 사람과의 어떤 갈등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집 주인이 우선인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 집행을 한 거예요. 법적인 진행 절차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찍은 사람의 어떤 의도라는 게 또 있어요. 영상이란 게. 그게 뭐냐면은 그 경찰이 들어와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어내고 할머니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할머니, 노부부들이 이렇게 끌려나가는 상황을 찍고서 이것은 아시아인 차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원래 영상이란 게 그래요. 되게 자극적인 일들만 좀 뽑아서 보내게 돼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찰의 말 듣고 지금 나가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서 나갔다. 그거는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갈등 상황이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끌려 나가게 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앞뒤 전후를 다 자르고 내용 맥락도 잘랐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인 부분만 보여준 건데,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을 거야.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제목이 합당한가의 문제도 있는 거죠. 제목이 뭐냐면은 손녀 앞에서 캐나다 경찰 한인 노부부 폭력적 연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인 노부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 아시아인이라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여기 현지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밴쿠버 산다든지 뭐 어디 산다든지 토론토에 산다든지 하는데 캐나다 경찰에 대해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동소이한 의견은 뭐냐면은 백인, 흑인, 남녀, 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경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 캐나다는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경찰이 나가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가야 된대. 일단은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이 우선 나가달라면 나가주는 게 맞대요. 백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아시아인이라 해서 억압하고 흑인이라 해서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노인이라서 공경하거나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경찰의 어떤 법 집행은 원칙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웃긴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이라도 경찰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대. 근데 마누라가 신고해서 쫓겨난 형도 봤다고. 공권력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좀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갈등 상황들을 좀 알게 되잖아요. 분명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버팅기면서 무슨 정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뭐 어떤 돈 문제 관련해서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해서 다툼이 있었겠지. 근데 집주인이 우선권을 가진 건 맞아요. 내 집이니까. 근데 이걸 안 나가준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낸 상황인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댓글을 통해서. 근데 이 영상 제목은 뭐냐면은 한인이라서 이렇게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 호소를 하려는 좀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요. 되게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왜 펼쳐졌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특히나 거기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고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백인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황인족이라고 해서 아시안이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야. 법을 집행했다는 거야.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이 공권력의 절대적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식으로든 좀 차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 경찰관의 말을 따르고 난 다음에 그 차별적 요소들을 내가 고소를 하면 돼. 법적 진행을 하면 돼. 그러면서 그 권리를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앞서서 일단은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찬반된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을 저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단은 영상이 좀 자극적인 요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보고서 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무시한 건다. 완전히 개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정서적 공감을 얻어내는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의 어떤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MBTI라는 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MBTI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을 성격을 16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저는 제 MBTI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MBTI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영상을 한번 제작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제 MBTI 중에 그 세 번째 항목이 T하고 F가 있어요. T는 뭐냐면은 thinking이야, thinking. thinking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분석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 그거 T예요. T고 F는 뭐냐면 feeling의 약자예요. 감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공감을 우선시하면서 객관적인 사실 위에 어떤 사람 사이에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굉장히 그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상당히 강한 축으로 T일 거예요. T. 감정형보다는 이 사고 판단형, 분석형 그게 훨씬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 어떻게 이게 너무 슬프다, 너 괘씸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지 그 이유를 먼저 찾는 습성이 있는 거야 저한테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해석, 분석 그것이 저한테는 훨씬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T인데 어떻게 보면 T하고 F의 성향 사람이 T와 F를 어떤 부분이 좀 강하다면 T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F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T하고 F 만약 비율상으로 보자면 저는 제가 T가 한 80이 되고 한 F가 20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가 훨씬 강한 거죠. 그렇다고 F가 없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MBTI도 보면 약간 비율의 문제예요. 비율의 문제. 외향성의 측면도 있지만 내향성의 측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60, 4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0, 3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MBTI가 결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감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 일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나 어떤 공감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상황적인 합리적인 분석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또 이런 고사에서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제 사자성어 중에 제가 좀 즐겨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읍참마속이에요. 읍참마속. 읍참마속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한자 사전 같은 거 국어 사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게 툭 들어왔던 거야. 읍참마속. 이거 뭐지 하니까 이거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은 총나라의 제갈량은 마속의 재능을 아껴서 유비의 유언을 저버리면서까지 중용하였으나 유비가 이제 등용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제갈량이 등용을 했어. 근데 마속이 가정 싸움에서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했나 봐. 장군의 말을 무시하고서 그 소속의 장군이 그냥 싸운 거야. 그렇게 제멋대로 싸우다가 싸움에서 패했어. 패했으니까 제갈량이 굉장히 마속을 아꼈는데 근데 그 아끼는 마음을 누르고서 군율에 따라서 마속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군의 기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제자가 아니라 장수죠. 장수인데 장수의 목을 베어버린 거야. 여기서 유리하여 읍참마속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하게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 공감의 요소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법, 기강, 원칙, 상식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엇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그런 원칙 상식과 기강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T의 성향을 가질 거야.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나 굉장히 위로해주는 말이라든지 공감해주는 말, 그런 분들은 굉장히 F의 성향이 강할 것 같아요. 근데 T가 좋냐 F가 좋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사람마다의 그런 성향성은 있죠. 그러나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T의 성향성, 그래서 이의 원칙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황으로서는 지금 약하잖아요. 뭐냐면은 공권력,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경찰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친구 대하는 듯한,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영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도 총을 들고 있어. 근데 왜 총을 들고 있냐면은 총기 자유소지 국가니까. 그래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법에 맞게끔 강력하게 공무 집행을 해버려요. 그런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영상,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려나가고 할머니가 겁박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찍힐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경찰들도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는 어떤 파장이 오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노인에 대한,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그리고 약자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법의 어떤 그 집행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은 다른 거야. 차별이 없는 거야. 차별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명히 통할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성향도 그렇지만 저는 T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집에 보면은 스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비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남들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살신 성인하면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한 약간 면모라서 그런 면모를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면모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들, 참 심성이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승낙도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이제 좀 큰 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굉장히 대중을 위하는 마음, 자비심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으시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때는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결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상을 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자비로우시다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쓱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분명히 가르고 가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심으로 그냥 슬쩍 넘겨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분명히 시비를 갈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큰 일이 좀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어르신이란 게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덕목이라고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대중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람들을 위하고 아끼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짓고 거기서 상과 벌을 주어야 할 때가 명확하게 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가르지 않고 간다면 나중에는 그게 화해가 돼버려. 다 분열이 돼버려. 그래서 화합이 물론 중요한 요소예요. 화합이 저는 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일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은사 선생님도
항상 법회를 하실 적에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인데 근데 명확하게 갈라야 할 12요소가 있을 때에는 그것도 갈라주고 책임 있게 좀 결단을 지어주는 것도 어른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갈라주면은 결국엔 나중에 이게 굶어서 사태가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절집에서 하면서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자비와 관용이라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히 냉철한 판단력으로 해서 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서 거기에 결단을 짓고서 가는 것도 어른의 어떤 용단이겠구나. 어른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요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그랬어요. 여러모로 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끌려가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지 않고 어떤 한국에서 영상화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 캐나다의 기준, 근거를 가지고서 해석되어야 될 일을 한국의 어떤 정서, 공감으로서 이렇게 좀 힘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게 조금은 실패했던 영상이 아닌가. 사람들이 마냥 그렇게 이제 그 영상의 어떤 자극적 요소에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하는 게 당연해진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만약 30년 전에 이런 뉴스를 봤다면은 20년 전에 뉴스를 봤다면은 아니 어르신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가 하면서 더욱 공분을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르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식의 사고가 점차 약해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어르신이 돼가고 있는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80대 분들, 90대 분들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리와 상식이 안 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상식을 좀 맞춰서 사시는 게 맞는 건데 그 상식적 기준을 좀 가지고서 이제 어른이 돼 가시는 분이야. 근데 이를테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예전에 어디지? 카페였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 카페, 맥카페였나 뭐 그런 데였던 것 같은데 카페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한 친구를 만나고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오셔요. 한 8순쯤 되셨어. 안경도 쓰시고 제가 볼 때 한 70 중반쯤 되셨어요. 근데 와면서 저한테 한 말이 아니 여기 자리가 저기다 저렇게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께서 뭔가를 보고 계셨나 봐. 보고 계신데 책이나 뭐를 보고 계신데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끄럽다 이거예요.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노부설님인데 할머님 카페는요 대화하는 곳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남들한테 이를테면 왜 여기 앉느냐, 왜 하필 내 옆에 앉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의 어떤 우리 시대의 사고 방식과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시끄러우면은 내가 좀 조용한 데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막 하면서 막 이제 시끄럽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킨 게 맞는데 당신께서 뭐랄까 약간 사회화가 덜 되셨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르신이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르신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나이 많다고 존경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제가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왜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 우리 농업사회라고 한 40년, 50년 전이면 농업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관원상제, 어떤 마을의 대소사 일도 있겠고, 아니면 농사도 있겠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어르신들인 거야. 왜냐하면 그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를테면 뭐 벼를 언제 심느냐? 저기 있는 뭐 중무산이 이게 뭐가 파란색이 중간쯤 왔을 적에 그럼 뭐 무슨 작물을 언제 수확하느냐? 거기 하죠 낙엽이 뭐 어느 정도 다 떨어졌을 적에 이렇게 수확한다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젊은 세대 입장에선 그 지식을 존경해야 되는 거야. 관운상제 각자 의뢰를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뭐 누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살아났어. 권위가 생겨났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어른들도 굉장히 행동을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산업사회에서 뭐 지금 서비스업이 또 발달한 사회이긴 한데 지금 이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엔 지식을 어른들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가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은, 정보는 이미 다 분산돼 있어. 여러모로 다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습득한 사람이 이미 그걸 행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어르신께 물어야 되는데 이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르신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위치가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좀 더 빠른 사람들이 지식을 다 습득하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떤 논문, 산업사회와 농업사회와 이렇게 시대와 구분해가지고 왜 어른으로서의 노인 공경의 어떤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가, 그 산업사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한 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논문에 대한 어떤 분석 사항들을 보면서 야, 지금 상황은 그래서 노인이, 어르신이 그냥 연세가 드셨다고 존경받기는 힘든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 스님 쇼츠 같은 거 봐요. 쇼츠 제가 한번 봤는데 뭐 이를테면 누가 싸울 적에 갑자기 막 뜬금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너 몇 살이야? 하고서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너만 자식이 있어.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이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먹혔어요.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먹히는 시대야. 안 먹히는 시대. 그래서 너 몇 살이야 하니까 뭐 30 먹었다 해가지고 젊은 층에서 그렇게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하고서 뭐 이런 게 대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 요소 가지고는 이제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건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사람들의 이제 댓글이 좀 갈리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들, 노인들을 저렇게 끌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뭐 분노할 일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캐나다 경찰 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편으로는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상의 전부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전모와 어떤 영상 전체적인 부분, 현재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비판적으로 봐서 이 제목이 적절한지, 과연 한국인들을 그렇게 뭐라고 했지? 폭력적 연행이란 말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뭐랄까 공감, 좋아요 표시가 훨씬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정서적 공감만으로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거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면서 저는 공감력이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한 나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또 우리라는 그런 어떤 혈연의 어떤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이냐의 문제보다도 내 자식을 먼저 잘 키워야 된다. 그것이 좀 과도하게, 좀 비상식적으로 갔을 적에 지금 서희초 교사의 자살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내 가족, 내 혈연,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요소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성적 판단을 제외하고서 저런 이제 복합적 상태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공감을 얻을 부분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사고형이 강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저거는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해도 어떤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세입자, 집주인과 어떤 집에 들어온 사람과의 어떤 좀 갈등 관계는 좀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다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다단했던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세계일주책에서 그 누가 저 어미를 이라는 글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기보다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 가면서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 뿌리가 이슬람도 사실은 구약 성서를 이제 그거를 본으로 삼고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세 종교의 성지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학 전공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데 한번 가봐야지. 야,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전통 있는 역사 있는 이제 도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은 통곡의 벽독하고 성분묘 교회 예수님의 뭐 성묘가 모셔져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황금동 사원 이렇게 좀 이런 유명한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상징물, 상징 건물이 아님에도 이제 제가 굉장히 유심하게 본 데가 야드바셈이에요. 야드바셈은 뭐냐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기념관이라는 게 추모관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기념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이 기념관을 찾아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카우치서핑 호스트 닐가 거기 꼭 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홀로코스트에 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큐멘터리 좀 보고 기록물 좀 보고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닐가 가보라고 하니까 트램 기차를 타고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헤르칠산 능선에 위치한 야드바셈을 찾아갔다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드바셈인 거야. 야드바셈인데 근데 저는 실제로 거기를 갈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겠구나. 뭐 홀로코스트의 어떤 잔인한 학살 뭐 그런 거를 좀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놨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이제 생각 없이 갔다가 그런 가벼운 호기심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나오고 나서 감정이 뒤바뀌었어요. 제가 감정이 없지 않아요. 생각이 좀 강할 뿐이지. 감정이 없지는 않은데 나오고 나서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슬픔을 느낀 거야. 굉장한 슬픔을 느꼈어요. 강렬한 슬픔이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이제 학살 당한 사건이긴 한데 근데 뭐냐면은 근데 600만 대학살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 시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 그건 약간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내가 100억이 있다고 쳐봐. 100억이 누가 나한테 떡 줬다고 쳐봐. 그럼 나는 그거를 감지를 못해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게 감지 영역이 아니야.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지. 누가 식빵 하나하고 모카빵 10개를 줬어. 그러면 이건 감지는 돼. 모카빵 10개가 훨씬 좋지. 왜냐면 이건 내가 감지가 되니까. 근데 너무 큰 단위로 가면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600만 대학살이란 게 객관적 사실로서는 알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내 마음상에 심정적으로 이게 뭐가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런 산술적 기록이었는데 제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야드바셈에서 보게 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산술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생존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흔적들이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지갑 안에 가족 사진, 오래된 일기장, 소녀가 가지고 놀던 인형, 처형당하기 직전에 어떤 표정들, 그래서 죽어서 시체가 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런 역사적 기록물들이 홀로코스트 역사관에
담담하게 그러나 인상 깊게 새겨져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에서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역사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름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이름의 전당. 거기가 The Hall of the Names라고 있는데 벽이 이렇게 동그란 돔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벽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어떤 명단이 책으로 보관되고 있는 거야. 백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근데 그 제 시선을 앗아간 거는 뭐냐면 사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둥그런 돔 형태로 천장 높게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희생자의 사진들이 벽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던 그런 사진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서니까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근데 사진으로만 그렇게 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모난 프레임에 박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들이 저를 깊은 슬픔의 감정으로 압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서술을 했네요.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슬픔들이 되게 느껴졌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기록물들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직접 접하니까 굉장히 슬펐던 거야. 어떤 의미에서 담담하게 그런 유물들을 기록물들을 그렇게 모아놨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했겠지만 되게 슬픈 감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전에 제가 알던 홀로코스트 600만 대학살의 의미는 되게 의미가 없었는데 그걸 거기를 갔다 오면서 야드바심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슬픈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죠. 근데 그 이스라엘 건국이란 게 제가 책에서 언급했지만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란 게 이제 시오니즘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 국가로서 자기네들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좀 처절한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역사, 정치, 외교, 경제, 종교적으로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이란 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리고 1000년이 넘었어. 뭐 이를테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해도 1000년 전부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났어.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1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건 내 땅인 거야, 내 땅.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 땅으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갑자기 터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좀 같이 공동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돈도 없고 국가 경쟁력도 좀 없고 군사력도 딸리고 이렇게 하니까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스라엘이 또 강국의 위치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란 또 초강대국하고 같이 미디어 힘을 빌려서 매번 상황을 리드하고 있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갑자기 쫓겨났어.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약자, 억울한 사람들을 좀 편들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특히나 야드바심을 가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편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그 생각이 야드바심 보고 나서 달라졌던 거예요. 달라졌던 거. 이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은 나는 외지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자료와 기록, 영상만을 접하고 누구의 편을 두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거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팔레스타인이 약자니까 팔레스타인 편 들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영화 얘기를 했죠. 이 영화 마더 영화가 떠올랐다고. 뭐냐면은 영화에서 엄마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야. 원빈의 이제 살인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살인이란 건 뭐 실정법상으로도 죄고 중범죄죠. 중범죄고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은 아들의 살인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엄마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엄마라는 존재가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요. 한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윤리이고 어미는 본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인격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윤리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시시비비를 떠나서 내 자식, 내 새끼 위험에 처해 있어. 무조건 구해내야 돼. 그런 본능 차원에서는 엄마가 어미인 거야. 어미.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미이고 어미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인 거야. 이 두 개의 역할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딱 잘라놓고서 어머니가 돼야 된다. 어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혜자라는 물론 배우분의 그 상황을 보자면은 자기의 아들의 어떤 살인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이걸 뉴스상으로 접한다면은 아들의 살인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뉴스상으로 보자면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아무리 자식 새끼가 소중하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 되나 이렇게 이제 혀를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가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정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더라는 영화를 본 분들께서는 누가 김혜자를 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욕 못해요.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욕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광버스에서 정신줄 놓고 막 좀 쳐. 그게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어미로서의 본능을 버릴 수가 없고 어머니로서의 본능을 지켰지만 어머니로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를 넘어섰다는 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혼란을 그렇게 승화한 거예요. 승화한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 어미가 누가 잘못을 했다고 저거를 응징해야 된다고 돌을 던지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야. 하나를 탁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를 세우려고 이게 분쟁 중에 이렇게 합리적인 협상이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면은 이제 영국의 이중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이 팔레스타인 쪽하고 이제 이스라엘 쪽하고 양쪽에 다른 내용의 조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도와주면 이스라엘 건국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팔레스타인 쪽에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스라엘 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중 조약, 반대된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말은 그래요. 무슨 개뿔 신사의 나라냐고. 저 사기꾼 나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 열강 시기에 그렇게 이제 이중 조약을 해버린 영국의 잘못이 커요. 영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인한 거죠. 각자 올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 조약이 있었던 거야. 저는 이스라엘 편을 그렇게 좀 나쁘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국가를 뭐 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더랜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가가 뭐냐면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영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국민에게 자기 근원, 고향,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한 테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더랜드라는 거, 조국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닌 거야. 내가 여기에 국민이야. 내가 여기서 소속돼 있어. 여기서 지극한 안정감을 얻어. 국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보세요.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 나중에 그 다음에서 방랑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처절하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네들 나라를 하나 만들고 싶다. 정말 여기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처절한 열망을 가지고서 세우게 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팔레스타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이게 합의로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여곡절, 좀 편법적인 요소, 비법적인 요소, 불법적인 요소도 치러가면서 그렇게 세웠는데, 근데 뭐냐면은 생존을 향한 본능이란 게 있는 거야, 사람은. 자기 생존의 본능. 이 조국을 갖고자 하는 열망. 이거는 다른 어떤 윤리, 도덕, 상식, 원칙 이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하지 못한다면 도덕, 의무 다 관계없다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돼. 그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은 어떤 도덕, 상식, 철학, 규범 그것보다 앞서는 게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근데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이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생존 본능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은 할 수 있지.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나고자 하는 그 수천 년간의 핍박과 어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잘못됐지만 또 잘못되진 않았어. 그래서 이게 재미난 거예요. 마더에서도 김혜자라는 엄마가 자기 아들 원빈을 살리려고 고물상 노인을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어. 근데 그게 잘못됐지만은 마냥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드바셈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황, 이야기,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더도 그래. 영화를 직접 보는 것과 어떤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뉴스로 한 5줄, 6줄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잖아.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야드바셈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손쉽게 팔레스타인 약자니까 저 사람들 편드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존의 본능적인 욕망, 본능, 처절한 사투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상 누군가를 딱 갈라놓고서 누군가를 동조하고 누군가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생존의 본능을 윤리와 도덕으로 명쾌하게 재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가 던진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돌을 던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되게 모순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그런 인연들이 우리 세상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이라는 삶에 마치 어려운 숙제를 주는 듯이 이제 무심하게 놓여져 있는 듯하다 라고 이제 제가 글을 끝맺었어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좀 깊은 반성을 하게 됐죠. 그 야드바셈을 보고 나서 내 단순한 기준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마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살인을 저지른 어떤 어미에 관해서 손쉽게 욕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마더 보고 나서는 누가 이 김혜자한테 돌을 던지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뭐냐면은 답이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탁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편견을 갖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확 낚아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몰입시켜서 이것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탁 해체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마냥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정말 이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 자기 삶으로서 성찰하게 하는 거. 이런 과제를 준다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마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답이 없어졌어요. 답이 사라져버렸어. 영화를 본 사람도 김혜자의 어떤 막춤처럼 관광버스 안의 막춤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본래 믿어왔던
상식, 원칙이라는 게 이 본능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을 주는 게 어떤 고정관념을 확 쓸어버리는 게 좋은 감독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더를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의견도 좀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얘도 맞고 저 입장에 보면 얘도 맞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이런 거 중첩되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원칙, 인물들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뭐지?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님 이제 홍익학당 어젠가 그거 봤던 것 같아. 근데 중국에서 요즘에 그런 말이 돌고 있다고 그때 자미성인이란 분이 2023년 봄에 나온대. 자미성인인데 누구냐면은 뭐 말하자면 이제 개벽 천지를 완전히 통합시킬 새로운 완전히 인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윤홍기 선생님 말로는 모든 종교를 가르침을 통합하는 인물이래. 근데 우리는 보통 유불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유불선이라고 안 해요. 유석도라고 한대요. 유석도. 유불선이 원래 유가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합친 건데 중국에서는 유석도, 유가 석가모니의 석자 그리고 도교의 도자 그렇게 하고 예수교를 또 야소교라고 부른대요.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부르고 이슬람을 회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석도 야회를 모두 통합한 거기다 이제 중국이 공산당 뭐 교리가 있을 때 교리라기보다는 뭐 공산당 법이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회통하는 어떤 사상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예언이 있나 봐. 그런 정말 뛰어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어떤 뭐 특정 지역에서 나온대나 중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혹시 난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그런 인물이 나온다고 어떤 예언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의 어떤 원문을 보면은 제가 예언서를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연문을 보면은 대부분의 원문들이 다 되게 추상적이야. 형이상학적이야.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약간 어정쩡하게 제시된 말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좀 추상적인 예언서들이 많아요. 근데 뭐 유튜브 보니까 자미성인의 6가지 특징이라고 좀 나와 있대요. 잠깐 봤는데 왕족도, 정치인도, 승려도, 도사도 아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왕족, 정치인, 승려도, 도사도 아니다. 일단은 원죄는 아닌 걸로. 저는 승려니까. 뭐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나온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중화민족이 뭐 자기네들에서 나오지 뭐 아시아 뭐 한국 변방에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 중심이야. 두 번째, 평범한 일을 하며 대단한 도리를 내세워 말하지도 않는다. 유튜브에 나온 특징이요. 세 번째, 평범하고 온순한 가운데 제왕의 기백과 면모가 나타난다.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 일반인인데 뭐 평범하면서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백과 면모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 자미성인은 자미성, 즉 제왕의 에너지장을 갖고 있다. 에너지장이 좋은가 봐요. 기운이 좋아서 뭐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 감동받고 뭐 그렇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에너지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뭐랄까 가마력이 크다고 하대요. 저는 별로 그러진 못한 것 같은데. 다섯 번째, 행동이 겸손하나 아첨하지 않으며 강한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 겸손한데 자기 줏대가 있다는 거지. 줏대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지혜가 풍부하고 그 깊이를 예측할 수 없다. 유튜브에 나온 6가지 자미성인의 어떤 6가지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중국이 요즘에 이것 때문에 핫하다는 거예요. 자미성인이 출연한다 하고서 핫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관심 있는 사람만 핫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절대 대다수일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의 욕망이 그런 게 있어요.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어. 모든 걸 통일하고 싶어. 그런 이제 이런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출연할 것이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런 추상적인 인물을 내세운 게 자미성인인 거야. 자미성인. 그러면은 누가 이걸 믿고 있다고 쳐봐. 자미성인을. 자미성인 절대로 나온다.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고 쳐봐. 그럼 믿고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실제 자미성인 나타나 봐요. 아니야. 저 사람 자미성인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자미성인은 이런 사람일 수가 없어 하고 부정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현 시대 그대로 출생한다고 해도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어.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저런 사람,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뛰어나 여서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충분히 비워져 있고 영적인 어떤 수준도 높아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뭐랄까 그 영적 지도자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의 능력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쌍방의 힘이야. 쌍방의 힘. 쌍방의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적에 그게 영적 성장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신신도 필요할 테고 어떤 마음의 비워둔 준비도 필요할 테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고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미성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안 믿을 거야. 안 믿은 거. 그 기준을 무너뜨린다면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은 그만큼 자기 생각, 의견이 좀 강해진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 수행, 진리,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갖추고 있어. 그 정보들이 옳느냐, 그러냐 그런 거 둘째치고서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수많은 내용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가 들어서 있는 거야. 견해가 들어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성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모를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각자만의 어떤 방향성이 다르니까. 다양화된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2,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있다는 건 회교가 있다는 건 이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힌두교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모든 게 가능성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정말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는다 하면은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 역사, 문명, 남녀 그런 거에 철학과 관계없이 정말 공통적인 요소가 진리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것이지. 뭐 저는 그것을 종교에 관계없이 시절에 관계없이 남녀, 노소, 뭐 동서양에 관계없이 눈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사람으로서 통일되는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통일시킬 것이다. 이거를 한 번에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분은 안 나타나요. 어떻게 가냐면은 그걸 한 명이 딱 통일한다기보다는 여러모로 알려져 가지고 여러 흐름들이 동시에 가게 돼 있는 거야. 이쪽의 흐름도 가고 저쪽의 흐름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한번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다양화된 세상 여러 어떤 지식의 측면 개인의 어떤 추구 가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모습으로 편재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입장이야. 이것만이 옳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를 추구해야 되고 저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겔의 명언을 한번 BBS 방송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해겔의 명언이 뭐냐면은 세상의 진정한 비극은 옳고 그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두 오름 사이의 갈등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란 게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있어.
그래서 옳고 그름 사이의 싸움, 갈등이 이게 비극이 아니라 옳고 오름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세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더에서도 똑같죠. 어미의 어떤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돼 진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어미의 보호 본능이 있고 근데 거기가 컨플릭트, 갈등이 생겨. 얘도 옳고 얘도 옳아. 살인은 벌어졌어.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해. 막 춤을 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건국도 그렇죠. 생존 본능이야.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야 우리 땅이야. 천년간 우리 땅에서 싸워. 생존 본능도 옳고 지금껏 천년 동안 터를 잡고서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옳아요. 옳고 오름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명언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이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옳고 오름이 싸우는 거야. 근데 원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집 모임, 응?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 누웠잖아요. 들어 누워준데 이분들은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무슨 억울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서 버틴 경우겠죠. 우리가 구체적인 내막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거기서 억울하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틴 거죠. 그런데 뭐냐면 캐나다라는 곳에서는 그 억울함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법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한국에서는 들어 누워서도 좀 먹힐 수가 있어. 한국 정서에서 그게 돼요, 돼. 근데 캐나다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안 통해요. 나중에 구체적인 정황 살펴보면 이분도 진짜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런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법 질서가 상식이 원리 원칙이 우선인 나라야 캐나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도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 우선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공감, 가족의 어떤 연대, 본능적인 소속감 이것이 중요하느냐? 사회적 질서, 도덕적 원칙, 원만한 합의 이런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서 무엇인가에 내가 중요한 가치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중요하게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해결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란 게 없을 수가 있다니까. 사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역다라 산맥산볼이 무소유 정법이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이런 믿음, 이런 가치, 이런 추구가 딱 맞물리면서 서로 혼용되면서 어떤 일들을 만들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결은 트레저디, 비극이라고 봤어요. 비극.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이 말에 동조를 했거든요. 비극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동조를 안 해요. 그게 비극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생생하, 다채로움. 저는 그것들로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극이란 건 뭐냐면 여러 부조리한 상황들, 갈등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부조리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 근데 뭐냐면은 관점이 바뀌면은 이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부조리해 보이는 상황들이 뭐냐면은 이 세계를 운용하는 생생함의 어떤 생명력의 원동력이라니까요. 이게 전혀 잘못된 요소가 아닌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비극이고 불완전한 부조리함으로 해석하고 왜 다른 입장에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두 차인데 이건 뭐냐면은 내 생각, 관념, 몸, 의식 이런 거에 갇혀져 있으면은 옳고 그름이 나뉜다니까. 시비 분별 모든 대립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거는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근데 뭐냐면은 전체로 보자 이거예요. 나로부터 툭 떨어져 나와서 이 전체로 보게 된다면은 이 갈등 상황도 생명으로서 굴러가고 있다니까. 나한테서 느껴지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관계적인 인물이니까 어떤 상황에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기쁠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들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 감정, 생각들이 생기는 것도, 내가 화가 생기고 어떤 종류의 섭섭함도 생기고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 생겨도 이것도 뭐냐면 이게 생생하게 살아난다니까. 감정 생각이. 근데 그게 정말 생생하게 살아나기 위해선 툭 떨어져 봐야 돼. 이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관계성에서의 모든 일들도 그래요. 세계가 이렇게 운용되고 있구나. 이게 조금씩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말 있잖아. 이 세계는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뭐 하나도 잘못됨이 없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될 눈앞으로서의 어떤 평등성과 절대성의 안정감의 기본 원칙인 거예요. 안정감에서 이 평등 공성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인연따라 싹싹싹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김혜자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기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마땅하게 해결돼야 될 방법이 정해진 게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옳고 이런 상황도 없어. 근데 그런 수많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부조리야, 불완전함으로 보느냐, 해결처럼 어떤 비극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세계의 어떤 생명력으로서, 끊임없는 흐름으로서, 유구한 흐름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차이가 있는 거야. 나에게 갇혀서 하느냐, 나로부터 툭 떨어져서 그 상황을 명백하게 보느냐. 근데 제가 왜 명백하게 보는 걸 중요시 여기냐면은 거기에 그 상황과 대상의 굴림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혀 명백하게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툭 떨어져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만 그 상황이 명백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알맞은 대응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굴림을 당한 상황에서는 대처를 못해요. 계속 내가 굴러가지. 그래서 통을 굴리려거든 통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제가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통으로 굴리려거든 통 밖으로 일단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통을 굴릴 수가 있어. 통에 굴림을 당한 상황에서는 그거 못 굴려요, 생각처럼. 내가 계속 굴러가고 있지. 그래서 이 눈앞이라는 절대로 정해진 원칙이란 게 없다는 이 온전함, 이것이 온전함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함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안목이 있어야지 상황, 대상, 어떤 그런 것들을 굴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로서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전엔 혼란처럼, 혼돈처럼 어떤 비극이나 불완전처럼 보였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툭 빠져나와 보면은 생생한 하나의 사건들로, 그러면서 사건과 사건이 물리면서 계속 연결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생경함, 생명력, 다채로움, 이런 것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인도 여행 때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그 혼돈된 상황이 불편했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그 혼돈은 뭐냐면은 내가 질서, 무엇이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취해야 되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인데, 버려야 되는 요소, 질서라고 생각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런 원칙을 저버려봐요. 원칙을 두지 않아봐. 여기에다, 상황에다 탁 맡겨놔봐.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명백하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말하고 사는 것은. 인도가 되게 혼돈의 공간이에요. 혼돈의 공간. 근데 뭐냐면은 혼돈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본래부터 있던 생명력하고 다양성인 거예요. 근데
툭 빠져나와야지 이 생명력과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맞게끔 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란 존재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러모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끌려나가는 형상, 그렇게 좀 법을 지키지 않은 현상, 그게 원칙이냐, 원칙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공감이 중요하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더란 영화도 그래요. 어떤 법적 질서가 중요하냐, 상식이 중요하냐, 어미로서의 본능이 중요하냐, 단칼지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과정도 그렇죠. 마더랜드, 조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집단의 본능이 결코 합리라는, 상식이라는, 적법이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이런 오름들이 다 모여서 서로 얽혀가면서, 흔들려가면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조정이 돼가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성인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였지? 자미성인? 근데 이 오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통일해 버릴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금쯤 한 명쯤은 나왔어야지. 세상을 완전히 통일해 버리고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서는 통일은 했겠지. 그러나 그걸 전 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문화, 배경, 지식,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맞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는 이런 인물들도 있고 저런 인물들도 있고 이런 지도자도 있고 저런 사기꾼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야. 같이 가는 게. 그렇지만 이거를 절대적으로 다 긍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방향성이라는 건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복돋고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들을 깨어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러나 설령 악인이 있다고 해도 저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또 그를 따라요.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맞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저는 이런 생각에 별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주장을 할 뿐이죠. 근데 제 주장만이 옳다. 오로지 이런 식으로 통일돼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은 절대로 안 해요. 나 같은 흐름도 있어야지. 조계종에, 수자에. 나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라는 주장을 하면서 전 제 주장을 할 뿐이지 모든 이가 다 원죄처럼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불가능해요. 애초부터. 개인의 특수성이란 거예요. 특수성.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자기 역할과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력을 넓혀가면서 그 흐름을 하나를 만들어낸 건 그 나름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나 개인이 뭐 공부도 수행도 해가면서 이런 종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세상이란 게 저는 이 영상을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옳은 일들 저런 옳은 일들 이런 주장들 저런 비리들 다 같이 가는구나. 저는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것이 없어져야 된다. 저거는 척결돼야 된다. 그런 주장보다는 저것도 인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겠구나. 누구에게는 필요한 인연이었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체를 보면서도 나의 할 일은 하는 거야. 나의 사명은 있어요. 나의 사명. 인연에 맞게끔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서문 내용 중에서 서문을 제가 좀 신경 써서 썼는데 그 7페이지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실체와 중심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식으로 말하자면은 트레저디예요. 비극의 일들이요. 부조리, 불완전함의 일들. 하지만 실체와 중심의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신비의 체험들입니다. 이 고통이 서운함, 씁쓸함, 좌절, 이런 것들이 신비의 체험이 된다니까. 이것들마저도 몸의 아픔, 찌뿌둥함,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서운함, 짜증남, 속상함, 분노 이런 역경계 상황들도 역경계라고 부르지만 나의 실체성에서 반대된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 따라 생생하게 펼쳐지는 혹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 요소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이 몸이 생경해진 이게 어색하다고 하긴 그렇고 와 몸이 이렇네 하고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면 안 돼. 아이고 비 온다. 나 빨래 걷어야 돼. 예, 빨리 뛰어가서 빨래 걷어왔고요. 몸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고 감정 생각도 툭 떨어져서 보면은 야 이것도 이렇게 재밌네. 이것도 신기하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많은 거예요. 숨차다 뛰어갔다.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감정이 느껴지지만은 이전 같은 감정이 아닌데 뭐지? 생각은 일어나지만은 그렇게 생각에 크게 매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색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이제 떨어지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색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좀 어색해지지만은 나중에 그 눈앞에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를 좀 굴릴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다양한 관계, 상황, 어떤 생각의 조장들 그리고 눈앞에 어떤 밀도를 높이면서 그런 여유, 안목, 좀 기계, 역량 그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사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그걸 다루는 자기의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한없이 집중된 이 그릇된 실체감으로부터 빠져나오면 될 뿐입니다. 실체감 하나 벗어나면 돼요. 제대로 벗어나면. 그럴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진리의 경험들이 나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며 눈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전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솔직히 획득이라고 하긴 그렇고 원래 있던 이제 완전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건데 그 모든 진리와 신비가 오가는 통로로서의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가 신비가 펼쳐지는 관문인 거야. 이게 관문 되게 중요한 관문인 거예요. 이거 없애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실체감이 들어앉아 버리면 그걸 에고라고 부르지만은 그 실체감 하나 딱 걷어내면 진리가 드나드는 통로라니까 여기가 나라는 게. 그래서 정해진 의미의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앞으로 매일같이 대하는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번뇌 가득한 사바일 수도 있으며 인연 따라 나를 활용하며 부려먹는 신비로운 놀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같이 살면은 사바세계예요, 지옥세계예요. 근데 이 전체로 딱 원활히 된다면은 여기가 진짜 신비하고 생생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나에게 갇힌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묶여있다면 세상에서 이처럼 견고한 감옥도 없을 것이지만 풀려난다면 세상에서 이처럼 가장 좋은 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무거운 감옥에서 벗어나 눈앞에 선물 같은 삶으로서 자유로워지기를 하면서 제가 서문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해서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굴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완전하게 잘 벗어나야 된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연습들을 잘 하시면서 감정, 생각 이런 게 묶이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대상과 상황 따라서 그런 거를 잘 부리고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지혜력이 그리고 이 눈앞에 어떤 밀도가 높아진다면은 세상을 대하는 자기의 힘도 좋을 거예요. 여유도 커지고 그럴 적에 자연스러운 감화도 일어나겠고 그래서 세상을 좀 원흉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좀 뭐 법문 같지 않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런저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들 한번 여러모로 좀 통합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이따 편집을 하고 오늘 저녁 라이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